비트보드같은 큰 소리가 흐리가 번개 치듯이 깜짝하면서. 아파트 14층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번졌고 이곳에 살던 20대 아들과 60대 어머니가 숨졌습니다. 사고 다음 날 진행된 합동 현장 감식. 가구와 집기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입니다. 화재 현장에 있었던 유족은 전동 스쿠터용 배터리가 폭발하며 불이 시작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배터리팩은 방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결과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지난 7월 부산 북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났습니다.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불이 나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겁니다. 잇따르는 배터리 화재.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굉장히 급격하고 굉장히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섭죠. 지난해 전기 스쿠터를 구매한 정수희 씨. 차를 타기엔 가깝고 걸어가기엔 먼 거리를 오갈 때 이 스쿠터를 애용합니다. 원래는 제가 도서관 다닐 때 책 안에다가 다 넣고 그러고 공부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냥 장 보러 다닐 때나 아니면 가끔 배달 알바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타고 다녀요. 필요할 때 편리하게 쓰지만 문제는 충전입니다. 수희 씨는 출입문 바로 안쪽 현관에서 배터리 충전을 하는데 괜찮을까요? 저도 집에서밖에 못해요, 충전. 최근 충전 중인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는 소식이 잇따르자 불안이 가시지 않습니다. 자기 전에 빼고 아침에 다시 충전한다거나. 그 뉴스에서 배터리 터지는 사고가 몇 번 있어가지고 저도 막 발열 같은 거 생각하면은 좀 불안하기는 해요. 배터리 추정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 파손된 유리창과 아직 까맣게 그을린 외벽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불나서 엘리베이터도 지금 안 되나 봐요. 선생님 몇 층에 사세요? 어디서 왔어요? 얘가 죽을 뻔했어. 어떻게? 그날 연기에 갇혔다가 겨우 구조됐다는 이웃 주민. 여기가 지금 그때도 이렇게 다 화염과 연기는 위층까지 순식간에 밀려들었다고 합니다. 집안 전체를 덮었던 검은 채. 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유리창이 깨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열고 가셨거든요. 저쪽 베란다 문을. 그리고 여기를 또 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저기로 연기가 들어와서 화재 원인이 배터리일 수 있다는 말은 또 다른 두려움을 키웠습니다.
불상사가 발생을 하고 그냥 조심하긴 원래부터 조심하는 성격이었는데 더 조심해지고 최근에 리튬 배터리를 다 그냥 많이 쓰는 게 있었어요. 저도 핸드폰 그 충전용으로 그거 안 써요. 보조 배터리. 네, 그거 터질 것 같아서. 며칠 새 경기도의 또 다른 아파트에서도 비슷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 밖으로 희뿌연 연기가 새어나오고 화염도 번쩍입니다. 이번엔 충전 중이던 캠핑용 배터리에서 불이 난 겁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연기가 나오고 이쪽 보시면은 화염이 불꽃이 빨갛게 이르는 거 보셨죠? 네. 그때까지 불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새벽 5시 15분경이기 때문에 그 깊은 잠에 빠져 있어갖고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세대가 많았던 거죠. 이 불로 주민 40여 명이 대피했고 6명이 다쳤습니다. 창문을 열어보니까 너무 검은 연기가 올라와서 너무 놀래가지고 딸하고 우선 대피를 했죠. 근데 되게 힘들었어요. 3층까지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너무 그 유독성 그 연기여가지고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불이 난 가구의 거주자는 화재 전날 중고거래로 배터리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잠들기 전 배터리 충전을 했는데 이른 새벽쯤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대원 역시 발화점을 배터리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배터리 주위에서 집중적인 소배 흔적과 배터리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 화재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였습니다. 연이어 발생하는 배터리 화재. 모두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열 폭주 현상이 화재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안에는 양극과 음극이 서로 닿지 않게 하는 분리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이나 과열 등으로 분리막이 파손되면 음극에 있던 리튬 이온이 양극으로 한꺼번에 몰리며 많은 열이 발생하고 이른바 열 폭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하철에서 승객들이 한꺼번에 와르르 내리면 복잡한 일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리튬이온 배터리 안에서도 분리막 파손에 의해서 한쪽으로 한꺼번에 몰려 지나가게 되면은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 폭주라는 거는 그 히트 런어웨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한꺼번에 열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막이 파손돼서 많은 양의 리튬이온이 한꺼번에 그 이동을 시작하면은 그 열 폭주가 일어나고 그거를 국과수에서는 내부 합선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열 폭주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최근 국립소방연구원이 진행한 실험. 열 폭주 위험성을 데이터로 수치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배터리마다 이제 그 용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용자가 인지를 하는 시간이나 그다음에 대피할 수 있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그런 기준 같은 걸 만들기 위해서. 먼저 아파트 방과 비슷한 크기의 컨테이너를 준비하고 전기 오토바이에 쓰는 대용량 배터리에 열을 가했습니다. (20분) 만에 가스가 뿜어져 나오고 이어 열 폭주가 일어납니다. 폭발 40초 만에 연기로 가득 찬 컨테이너. 실제 화재 상황이라면
대피자가 순식간에 앞을 분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내부 CCTV 나간 네, 거예요? 지금 나갔어요. 화재 실험이 끝난 컨테이너 내부. 실험을 위해 설치한 CCTV는 열기를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렸습니다. 방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을 가정해 설치한 마네킹도 검게 그을렸고 배터리 파편이 튀며 천장과 벽 곳곳이 파손됐습니다. 온도가 상부에서는 40초 만에 500도까지 올라갔고 내부에 설치된 그 CCTV 새거가 아예 녹을 정도였습니다. 사실 실내에 있는 분이 10초, 20초 만에 피난하지 못했다고 하면요. 이거는 그냥 거의 그 생명을 잃을 정도로 되게 심각한 실내 공간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배터리 화재에 스프링클러는 효과가 있을까? 이번엔 스프링클러에 물을 채우고 같은 용량의 배터리 화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폭주로 화재가 발생하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지만 불길은 잡히지 않습니다. 최고 800도까지 치솟은 컨테이너 내부 열기를 식히기에도 역부족입니다. 결국 소방대원들이 물이 든 수조에 배터리를 담그고 계속 물을 뿌리고 나서야 배터리 안에 남아있던 불씨가 겨우 잡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용량 배터리의 경우 안전한 외부 충전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가능한 한 충전을 떠나서 이것을 그 안으로 들여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거주 공간에서 사람의 인명 피해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 중국 상하이시는 지난 6월부터 전기 자전거 배터리에 실내 반입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뉴욕주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실내에서 충전해야 한다면 화재 시 대피로를 막지 않도록 현관과 비상구는 피해야 합니다. 집안에서 굳이 충전을 하셔야 된다면 출입구라든지 현관 주변은 피하시고 주변에 가연물이 없는 상황에서 충전을 하시고요. 또 충전할 때 본인이 보이는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곳에서 충전을 하셔야 혹시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 초동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알수록 무서운 배터리의 위력. 하지만 리튬이온 배터리는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쓰고 있습니다. 무게에 비해 용량이 크고 계속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전기를 사용하는데 전기줄을 꼽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휴대폰, 노트북, 뭐 그 요새 많이 들고 다니는 그 휴대용 선풍기 일상생활에 수도 없이 많고요. 가장 흔하게 보는 게 아마 10,000원짜리 보조 배터리일 겁니다. 누구나 하나쯤 가지고 있는 보조 배터리. 그마저도 최근엔 공포의 대상이 됐습니다. 올해 초 에어 부산 기내 화재. 그리고 지난달 서울 4호선 열차 화재까지. 모두 보조 배터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기 좀 무섭죠. 저희 많이 안 써야 될 것 같고 불날까 봐 그냥 뜨거워져서 불날까 봐 빼버리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잘 안 쓰죠. 항공기 거기서 화재 난 거 보고 저도 이제 여행 다닐 때나 아니면 평상시 배터리 그거 이제 충전하거나 아니면 가져 다닐 때 되게 그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많죠. 보조 배터리 화재 역시 분리막 손상이 핵심 원인입니다. 외부에서 큰 충격이 가해진 상황을 가정해 못으로 뚫어봤습니다. 열이 가하지 않았는데도 10초 만에 흰 연기와 불꽃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전격 용량을 초과하는 전류를 흘려 과충전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배터리 본체가 서서히 부풀어 오르더니 곧 불꽃이 튀며 타들어갑니다. 전문가들은 과충전이 반드시 화재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배터리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폭발 위력이 커지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충전이 됐을 때 반드시 화재로 이어진다 이건 아니고요. 과충전이 되면서 여기 이제 에너지 밀도가 이제 거의 피크치가 되면 배터리에 부담이 가면서 오히려 이제 화재에 대한 어떤 이제 위험성이 커지는 거라서 과충전은 가급적이면 이제 안 되게끔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화재 위험을 낮춘 더 안전한 배터리는 없는 걸까? 최근 전고체 배터리가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긴 합니다.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바꿔 안정성을 높이고 열 폭주 가능성을 줄인 꿈의 배터리지만 상용화까진 아직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내 배터리 3사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기를 빠르면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산 초기에는 고가의 전기차에만 탑재될 예정입니다. 당장은 리튬이온 배터리를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예 안 나는 배터리를 개발하면 딱 좋죠. 근데 그거 나올 때까지 계속 저희들이 포비아로 있을 수는 없잖아요. 되게 빨리 화재가 전파되는 거를 울트라 패스트인데요. 열폭주는요. 얘는 울트라 패스트보다 훨씬 더 순간적이에요. 여기에 익숙하지 못한 거죠. 소방 전문가들은 배터리 화재의 위험성을 이해하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력이 작은 것들을 뭐 A등급, 또 그거보다 위력이 큰 거를 B등급, 피난하는데 거의 시간이 없는 것을 C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교육 프로그램 틀리게 하고 그것들이 쓰이는 환경들을 틀리게 하고 이렇게 가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사용자는 KC 인증 등 공식 인증을 받은 배터리와 벽면 콘센트에 직접 연결한 정품 충전기를 사용하고 파손되거나 변형된 배터리는 쓰지 않아야 합니다. 또 평소 직사광선이나 고온, 습기를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고 강한 외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KC 인증을 통해서 전기적인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받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KC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정확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해외 제품인 경우에 전기적인 안전의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는 좀 확인하시고 사용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작지만 강한 에너지로 우리의 일상을 움직이는 리튬이온 배터리. 막연한 두려움이 아닌 이해하고 준비하는 태도가 이 배터리를 안전하게 쓰는 지름길입니다. 건물 벽에 닿을 듯 말 듯. 좁은 골목 구석구석을 누비는
대중교통망의 실핏줄 마을버스입니다. 여기 언덕이 너무 높아서 짐을 들고 올 때 마을버스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마을버스 아니면 우리 같은 사람은 진짜 힘들어. 교통사각지대까지 이어져 서민의 발로 불립니다. 강력한 재정 지원을 촉구한다. 서울시는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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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저희가 412억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버스의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사장님 입장에서 뭐라고 할 이유가 없죠. 절대 차를 안 걸으시죠. 지금 서울시와 업계가 싸우는 거는 사실은 제도를 가지고 싸우는 거고 실제 서비스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탈승입니다. 환승 할인제 탈퇴까지도 거론되는 상황.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주택들 사이에 끼인 한 건물. 김민호 대표가 30년 가까이 운영 중인 마을버스 회사입니다. 마을버스 7대를 운행하는데 가파른 언덕과 좁은 골목길이 많은 지역이라 주민 수요가 꾸준합니다. 이게 이제 경정비 하실 때 쓰시는 도구들 모아놓은 거. 예, 그렇죠. 예. 뭐 이런 뭐 스패너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간단한 부속들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비를 해놓고. 사무실엔 다른 직원은 보이지 않습니다. 기사분들 빼면 그냥 뭐 사무 업무나 뭐 전반적인 건 그냥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예,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이전에는 저희도 채용을 해서 직원을 운영을 했었는데 코로나 통하면서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다 해고를 하고 이제 제가 다 업무를 맡아서 하게끔 됐죠. 그러니까 뭐 교대 시간에 잠깐 여기서 쉬시고. 열악한 환경과 처우 때문에 운전기사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쩌다 젊은 기사를 구해도 금방 빠져나가기 일쑤. 그런 공간이죠. 현재 일하고 있는 기사들의 평균 연령은 75세가 넘습니다. 젊은 분들은 지원을 안 하세요? 마을버스 연봉과 시내버스 연봉 차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이직을 하는 거죠. 경영난과 구인난은 마을버스의 서비스 품질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김 대표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지금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해주는 이 금액 가지고는 솔직히 우리 직원분들한테 더 이상의 그 어떤 인상을 해주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거죠.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요즘은 차가 오래되니까 차 고친 것만 해도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데 참 인건비 줘야 되고 어렵다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전에 제 날짜 그것도 한 달에 2번 나눠줬어요. 돈 없다고. 운전이 어렵고 사고 위험도 크지만 마을버스 기사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못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기가 이렇게 내려왔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꼼짝 못해요. 가끔 이런 데서도 차들이 처음 오는 사람들 무조건 휙 나오는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큰 노선 버스들은 급여가 막 450, 뭐 500 뭐 이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100몇만 원씩이 막 차이가 나니까 일은 똑같이 힘들게 하면서 급여가 너무 적다는 얘기죠. 서울의 마을버스 회사는 140곳, 총 1,600여 대가 250여 개의 노선을 운행합니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여파로 일일 승객 수가 30% 정도 급감하면서 경영 여건이 악화된 상황. 현재 마을버스 회사 90여 곳은
서울시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마을버스 회사의 부채 비율이 한 100% 정도 됐거든요. 코로나 때 시내버스는 계속 운송가 인상하고 재정 지원을 계속하면서 마을버스는 자구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부채 비율이 1,900%가 된 거예요. 여기가 이제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그러니까 저기 보시다시피 그 경사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한여름이나 아니면 뭐 빙판이 오는 한겨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민분들이 도보로 이동하시기에는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쭉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유류비가 많이 들고 대로변보다 승객도 적어 마을버스 입장에선 수익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에 의존하는 주민이 많아 함부로 없애지도 못합니다. 거의 100%일걸요? 의존하시는 분들이. 근데 주말에는 한 대가 다니는데 그때는 좀 걸어오시는 것 같긴 하던데 힘들어하세요. 우선 마을버스의 운행 취지가 그 시내버스가 운행할 수 없는 지역을 다닌다고 그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외 지역일수록 마을버스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될 필요가 맞다고. 이런 이유로 서울시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는 마을버스 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사는 뭐 고지대라든지 뭐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그 교통 소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로 연계하는 그런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적자 업체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임져라! 책임져라! 하지만 마을버스 업계는 버스를 운행할수록 손해보고 있다며 서울시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승 손실을 지원하라. 마을버스는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다 죽는다. 갈등의 중심엔 2004년 도입된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 제도가 있습니다. 통합 환승제는 승객이 버스나 지하철을 갈아탈 때 매번 정가를 내는 대신 할인된 금액을 내도록 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정상 과정에서 기본 요금이 비싼 쪽이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다 보니 마을버스 몫이 항상 적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에서 지하철로 갈아탈 경우 승객은 1,550원을 내지만 정산된 마을버스가 676원, 지하철이 874원을 가져갑니다. 이어 시내버스까지 타면 마을버스 몫은 438원으로 쪼그라듭니다. 승객은 추가 비용 없이 환승할 수 있지만 마을버스 회사의 수입은 줄어들 수 있는 구조입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손실을 전액 보전하는 반면 마을버스는 적자에 한해 일부만 보조하는데 이 차이가 갈등의 핵심입니다. 저희는 서울시가 요구한 대로 환승 체계 그걸 만들면서 다 이렇게 협조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조를 해주는 거지 서울시가 마치 본인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돈을 준다?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상. 서울시는 환승제 때문에 경영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보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환승제에 편입됨으로써 어떤 노선들은 과거보다 훨씬 시민들이 부담 없이 이용함으로써 수익이 더 많이 창출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승 손실보다는 저희는 실제로 비수익 노선이라든지 시민들에게 공공교통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지속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자 업체에 한해서 한정된 예산을 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가 시내버스와 다른 지원을 받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지만 마을버스는 민영이기 때문입니다.
시내버스는 큰 규모의 지원을 받는 대신 경영과 회계 전반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공공성을 인정받으면서도 왜 마을버스는 민영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걸까? 올해 2004년도에 전체적인 어떤 대중교통 틀을 이제 바꾸는 차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중교통 체계의 큰 틀은 지하철과 이 지간선 버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버스는 상대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준공제가 도입이 안 돼서 쭉 이제 민영제로 오고 있는데. 2004년 이후 불만이 쌓여온 마을버스 업계. 이제 환승제 탈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마을버스 조합은 환승 할인제 정산 방식 때문에 업계가 해마다 1,000억 원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환승요금제 탈퇴를 만약에 했을 때 그 부담이 그 승객들한테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승객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타고 다 환승 자체가 해야 되는데 그만큼 교통 비용이 더 들어가겠죠. 네. 할인 정산 비율을 재조정하고 재정 지원 규모를 늘려달라는 마을버스 조합의 요구에 서울시는 난색을 표합니다. 올해 저희가 412억 예산을 편성해서 마을버스의 적자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대비 50억이나 증가한 수치이고 지금 서비스 품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만 상향하는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의 운행률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운행률이 낮으면 배차 간격이 길어져 서비스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는데 최근 서울시의 조사 결과를 보면 마을버스 회사의 40%는 운행률 10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서울시는 등록 차량 수에 따라 지원금이 나가는 점을 악용해 상당수 업체가 실제 운행을 적게 해 운송비를 절감하면서도 보조금을 과다 수령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후 서울의 한 공영차고지. 한쪽에 마을버스 여러 대가 주차돼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세워놓은 지 오래돼 보이는 모습. 지금 1,200원이거든요? 이게 2023년에 요금이 올랐으니까 적어도 여기 2년 정도는 서 있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버스엔 번호판도 없습니다. 번호판이 없어요, 번호판. 때마침 운행을 마치고 들어온 마을버스 기사에게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서 있는 마을버스들이 좀 꽤 있던데 이게 이거는 이제 차량들이에요? 뭐예요? 오늘 운행 안 한 차들. 오늘 운행 안 하네. 예비차들 같은 거. 예를 들면 옛날에는 이제 손님 많을 때 한 10대가 불렀다면은 지금 한 8대 정도 부르고 한 2대는 여기 남아있고. 그런 경우죠. 저기는 막 번호판도 떼져 있는 마을버스가 있고 되게 장기적으로 이제 아예 빼놓은 거죠. 공영차고지 직원은 평소 운행하지 않는 차량이 많다고 말합니다. 여기 또 뭐. 놀리는 차 많아. 아, 놀리는 차가 많아요? 그럼 뭐 아침이고 오후고 저녁이고 밤이고 그냥 계속 있는 차들이 많은 거예요? 네네. 마을버스 업계는 미운행 차량에 대해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액 다 운행하지를 못해요. 사실 차가 갑자기 차가 운행 중에 고장이 나거나 이렇게 정비도 해야 되고. 한 대를 더 굴려서 나가는 돈은 1,000만 원인데 실제로 재정 지원은 300만 원밖에 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시 하라면 누가 할 수가 있냐는 거죠. 서울시는 업계가 먼저 서비스 개선 노력을 보이라고 하지만 업계는 현실에 맞는 지원부터 있어야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마을버스 업계 내부에선 일부 자성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운행 대수만 맞추면 어차피 지원금은 나오고,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운행을 열심히 해서 한 명이라도 더 태워. 그럼 그게 돈이 되느냐? 아니면 운행을 안 하면서 그게 돈이 되느냐? 지금 후자인 게 문제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굴려가지고 살아보려고 했던 사람들은 계속 그냥 힘든 거예요. 서울시가 해마다 수백억 원을 지원하면서도 정작 수해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부실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너네 몇 바퀴 돌 거니? 200바퀴. 몇 바퀴 돌았니? 200바퀴? 오늘은 100%야. 너네 몇 대니? 10대? 오케이, 여기. 지금 그냥 이렇게 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울시는 그동안 소홀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조금 지원 방식을 기존 등록 대수에서 운행 대수로 바꾸고 운수사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로 업체를 나가서 실사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동안 사실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실제로 현장 실사로 나가 보겠다. 나가서 장부를 우리가 직접 보면서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해보겠다. 교통 수요 변화에 따라 재정 지원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을버스의 전체적인 것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마을버스가 꼭 필요한 교통 소외 지역이라든지 이용객이 많은데 배차 간격이 긴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그 재정 지원금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을버스를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지금보다 훨씬 큰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만약에 환승 할인이 없어지면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슬프죠. 지금 환승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 교통비가 나오는 건데 환승도 안 된다고 하면은 그래도 할 때 타고 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해요. 안 그래요? 많이 없어지면 안 되지.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완전히 자기 집 앞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가면은 그거 타고 다니고 하니까 그냥 다들 고맙다고 그러고 없어지면 그냥 당장 자기들이 아쉽고 그러다고. 20년 넘게 이어진 서울시와 마을버스 업계 간 갈등. 어떤 상황에서도 시민의 이동권은 지켜져야 합니다.